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경기도 부천에서 40대 여성이 심부름센터 사장에게 황산을 뿌리겠다고 협박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성은 과거 경찰관에게 황산을 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천연잔디를 깔아놓은 학교 운동장에 누군가가 차를 몰고 와 마구 훼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차량은 일주일 전에도 똑같은 일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의 피해자 유족이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김병찬은 유족들이 증언하는 동안 눈을 감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20대 남성이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교제할 듯 행세하며 현금과 기프티콘 등을 뜯어냈습니다. 알고 보니 남성에겐 아내와 자녀까지 있었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뾰로롱.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의 뒤통수가 보입니다. 아니, 근데 말이죠, 양 변호사님. 승재현 의원 요즘 왜 안 나오시는 거예요? 사건 반장은 정치 얘기를 하지 않은 유일한 프로기 때문에 승재현 의원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뭔가 또 사연이 있는 겁니까? 아, 예, 여기까지만. 아, 저는 또 이 양 변호사님하고 싸워가지고 안 나오신 줄 알고. 알겠습니다. 사건 안 일으켰습니다.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 국내 종합 격투기 로드 FC 정문홍 회장이 우리 정치권에 아주 이색 제안을 했습니다. 맨날 싸우고 헐뜯기만 하는 정치인들한테 말이죠. 이렇게요. 그렇게 서로가 싫으면 로드FC K제에서 한번 싸워보는 건 어떤가. 정치하시는 분들이 서로 맨주먹으로 한번 신나게 싸워보는 게 어떤가. 싸우고 나면 좀 친해지거든요. 자, 그러니까 말이죠. 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이준석 파이트. 야, 이거 상상만 해도 재밌긴 한데. 네. 자, 아무튼 이 정 회장의 이런 제안이요. 이 싸우고 나면 친해진다.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어쨌든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립니다. 자, 오늘 이틀째 이수진 기자,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 어머니 문영숙 여사 박지훈 변호사 안 나오면 채널 돌립니다 하신 배동재님. 문 여사님 여기 백성문 양지열 두 분 변호사 이분들도 알고 보면 재밌습니다. 이런 걸 치워요. 괜히 기분 나쁜데? 예, 오늘 채널 돌리지 마시고요. 예, 이 두 분 믿고 오늘 한번 달려보시죠. 이렇게 부조합을 해놓으면 더 돌리실 것 같은데. 진짜요? 걱정되네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딸 초딩 해나도 함께 뾰로롱 외쳐요 하신 유연수님. 혼자 살고 있는데 코로나 확진됐다가 겨우 살았습니다. 사반 가족 여러분 절대 걸리지 마세요 하신 도비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김경아님, JJS님, 꽃나비 써님 모두 사랑합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6시 내 고정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반장픽 첫 번째 뉴스 보여주시죠. 청주 산부인과 화재. 진짜 오늘 오전에 이 충북 청주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불이 났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영상부터 보시죠. 자, 건물 주차장에 지금 차들이 있는데 불 붙자마자 천장에 그냥 빠르게 확 번집니다. 여기 다름 아닌 산부인과 120여 명의 사람들이 안에 있었다는데 다행히 1시간 만에 진화가 됐고 인명피해도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 기자, 오전에 이거 속보 막 뜰 때 정말 조마조마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불이 났는데요. 숨진 사람은 없었고 10명 정도가 연기를 흡입하거나 하열 증세가 있다고 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상태가 위중하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 불이 산부인과를 완전히 태웠고 인근 모텔까지 번질 정도로 굉장히 불길이 거셌다고 합니다. 그래도 인명피해가 크지 않았던 건 당시 산부인과 직원들이 임산부와 아기들을 신속하게 대피시킨 덕분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천만다행입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가죠. 차에 불 지르고 흉기 난동입니다. 자, 영상부터 보시죠.
자, 한 남성이 흉기를 든 채 경찰들과 저렇게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테이저건 맞고 쓰러지는 저 남성 제압을 당합니다. 자, 이 기자. 테이저건 쏠 테면 쏴, 뭐 내가 막 그렇게 호기롭게 저항을 하더니 한 방 맞고서 정말 세상이 떠나갈 듯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그냥 따끔한 정도인 줄 알았던 건가요, 저거? 네, 그런가 봅니다. 아마 이제 관리비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난동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이 남성은 관리소장 차에 불을 질렀고요. 이 불을 끄려던 행인을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이 사람이 진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테이저건을 쏜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테이저건 맞으면 진짜 아픕니다. 정신 못 차립니다. 세 번째 뉴스 이어가죠. 법원 앞 주차비 꿀팁입니다. 자, 준비한 사진이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자, 이겁니다. 사진 속 안내문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손님, 오늘 법정 구속될 것 같으면 24시간 주차비가 15만 원이니까 주차장 사무실에 이 차 열쇠하고 인수할 분 전화번호 꼭 남겨주세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 주차장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지방 법원 안에 있는 유료 주차장이라고 하는데 양 변호사님, 야 이거 진짜 친절한 듯 친절 아닌 친절 같은 안내문, 아주 잔인한 안내문. 예, 요즘에는 잘 안 쓰기만 하지만 우프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 안내문이에요. 사실 법원에 요즘에 이제 어지간하면 수사 단계에서는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예. 그냥 이제 선고를 받을 때, 그러니까 1심이나 2심이 끝날 무렵에 아이 뭐 벌금이나 맞겠지, 그렇죠. 초범인데 집행유예 맞겠지 하고 갔다가 그대로 법정 안에서 구속이 되면요. 형사법정은 이렇게 나지막한 칸막이 안쪽에서 재판받거든요. 구속되면 밖으로 대기실로 못 나오고 바로 법정 옆에 조그만 문으로 들어가서 그냥 구치소로 바로 가야 되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구속될지 않을 줄 알고 차를 주차장에 세워놨다가 법원에 들어가면 저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은 손님이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누구한테 요금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차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저렇게 안내문을 붙인 겁니다. 백 변호사님, 실제로 어떤 유명한 변호사가 자기 사건 재판을 받는데 집행유예 받을 줄 알고 자기 그냥 이렇게 왔대요. 가벼운 마음으로 차 주차해놓고. 근데 법정 구속이 됐어요. 저 이거 들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까? 꽤 있죠. 우리 아까 양재 변호사 얘기하셨던 것처럼 내가 법정 구속되겠어라고 생각하고 그냥 선고 들어왔다가 못 나오고 그냥 그 옆문으로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이 꽤 많은데 아이고야. 사실 그런 분들이 자기가 차를 갖고 와서 그 생각이나 나겠어요? 그렇죠. 차는 뭐 까마득히 좀 잊어버리죠. 그냥 멍해지니까. 네, 그러면 지금 저 주차장 주인분 같은 경우 나중에 이제 뭐 법정 구속 끝나고 몇 개월 뭐 이렇게 될 텐데. 진짜. 이제 그러면은 사실 주차비 문제도 생길 거고 저 차를 어떻게 치울 수도 없고 그래서 저렇게 아주 친절하게 써놓으신 것 같긴 한데 예전에는 그냥 이제 유죄 판단 나오고 실형이 선고되면 그냥 거의 자동으로 법정 구속 됐는데요. 작년 1월 1일부터는 좀 법원 예규를 바꿔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법정 구속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체감은 잘 못하겠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 법정 구속 안 하는 분들은 대부분 좀 유명한 분들 안 하는 것 같아서 법원에서 그런 분들 가리나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오픈 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법원마다 판사마다 기준이 동일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기잖아요.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법원 내부에서도 기준을 좀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번째 뉴스 이어가죠. 예측 불허 빗길 사고입니다. 영상 함께 하시죠. 자, 여기는 비 내리는 고속도로입니다. 아이고 이거 뭐 시작하자마자 팡이네. 자, 이 보세요. 차가 막 텅텅텅텅 막 몇 번 구르더니 이 불박 차량 쾅 박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한번 전복이 됐고 빗길에 미끄러져 오더니 불박 차량 쾅. 양 변호사님, 이거 말이죠. 와, 세상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저 차가 고속도로에서 뭐 자신이 실수를 했다거나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미끄러진 것 같습니다. 반대편 차선 쪽에서 달리다가 거기서 사고가 일으켜서 저렇게 정말 날다시피 해서 중앙분리대를 넘은 거거든요. 이쪽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블랙박스 차량도 날벼락이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중앙선 침범이라고 볼 수도 없죠. 일부러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좀 크게 다치지 인명사고가 크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만 듭니다.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사고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빗길 사고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자, 역시 비가 내려서 시야가 흐린데 말이죠. 자, 이게 좀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자, 앞차 브레이크 밟았습니다. 추월을 하려고
딱 갔는데 이 차도 아이고. 들어오네. 다시 아이고. 아이고 여기 사람이 있을 줄이야. 무단횡단. 그러니까 우리가 무단횡단하면 사고가 나도 저 무단횡단한 사람이 잘못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예. 차하고 사람하고는 부딪히면 차는 그렇게 많이 안 부서지고 사람이 많이 다칠 수밖에 없잖아요. 뭐 그렇긴 그래서 하죠. 예. 무단횡단이라고 하더라도 뭐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이상은 차량 운전자 과실이 큽니다. 일단 이 기본적으로. 백변호사 보니까 여기 중앙선을 네. 넘었어요. 이 네, 차도. 넘었다가 다시 원래 돌아오다가 지금 또 저런 일이 네. 생긴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빗길이잖아요. 예. 빗길인데 지금 저기 48km 이하 정도로 가야 되는데 제 육안으로보다 훨씬 빠르죠. 빨라요. 네, 저 경우에는 아무리 무단횡단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훨씬 클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에서 40대 여성이 심부름센터 사장에게 황산을 뿌리겠다고 협박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성은 과거 경찰관에게 황산을 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건의 내막을 파헤쳐 봅니다. 이 기자 이건 또 무슨 일이에요 이거? 이게 여성의 부탁을 심부름센터에서 거절을 하자 이 여성이 전화로 황산을 뿌려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 거예요. 근데 예. 이 여성의 부탁이 뭐였냐면 한 경찰관의 소재지를 알아봐달라 이런 거였는데요. 심부름센터 사장이 그런 건 알아봐줄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하니까 이렇게 협박을 한 겁니다. 경찰은 협박 및 스토킹 혐의로 조사하고 있고요. 경찰관이 어디 있는지 찾으려 한 이유, 왜 그걸 물어봤는지 이런 거는 진술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40대 여성이 한 심부름센터에 내가 찾고 싶어하는 경찰의 소재지를 좀 알아달라 이렇게 했는데 네. 심부름센터에서 그런 건 우리 취급 안 해 거절을 하니까 황산을 뿌리려고 했다. 그래서 지금 입건이 됐다. 자 여기서 말이죠. 놀라운 사실이 또 드러납니다.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돌아온 황산 테러범. 아니 그러면은 예전에도 뭘 또 비슷한 걸 했다는 겁니까? 네, 지금 저 CCTV 영상이 하나 나올 텐데요. 예. 보시면 저 2016년 사건 당시 관악경찰서 이거. CCTV입니다. 예. 지금 1층 로비로 들어온 여성이 안내데스크에서 뭔가 이제 보시면 이야기를 곧바로 이제 안쪽으로 쭉 들어가는데요. 지금 안내데스크 앞입니다. 지금 얘기를 하고 이제 들어가는데 저 여성 보면 옆에 가방이 있어요. 네네네 가방을 들려있네요. 하나 들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죠. 저 안에 과도와 황산이 담긴 보온병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 오른손에 든 거. 네, 맞습니다. 아까 관악경찰서에 일하던 경찰관에게 황산을 뿌려서 2, 3도 화상을 입혔었는데요, 과거에. 이 여성이 지금 보신 것처럼 황산을 들고 과도를 지닌 채 박경사 쪽으로 하는데 지금 보시는 거, 사파 보시는 것처럼 경찰관 4명이 이제 난동을 피우는 여성을 이렇게 복도로 데리고 나오니까 보온병을 열어서 그 안에 든 황산 250ml를 박경사 쪽으로 뿌렸고요. 박경사는 얼굴과 목, 또 가슴 부위 등 신체 4%가량 부위에 2도 화상을 입고 치료받고 지금 저 나머지 경찰관 3명도 손등 등에 이제 황산이 튀면서 화상을 입었고요. 여성의 범행은 박경사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자, 이게 2016년에 있었던 일이라는 건데 아니 그러면 양 변호사님 저 당시에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경찰관한테 예, 사실 사건은 2013년으로 거슬러 갑니다. 2013년에 이 여성이 자기가 사귀다가 헤어진 남자친구를 고소를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그 속걸 이 박경사가 도와준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은 이 박경사 피해를 입은 경찰이 자기 담당 경찰관이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담당 경찰관이라는 발상을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 경찰은 그냥 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도움을 드렸던 겁니다. 민원인이니까 선의해서. 예. 근데 2016년에 이제 이 말씀을 일으켰을 때 2016년에 또 이 여성이 반대로 자기가 살던 건물 다른 집 유리창을 깼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경찰이 나오라고 하는데 나오지는 않고 자꾸 이 그 피해를 입은 경찰한테 뭐 연락을 해서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황스럽고 경찰은 안 출석하셔서 조사 받으시라 이런 식으로 내 업무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기 업무가 아니죠 당연히. 네, 그랬더니 저거를 나를 이번에 안 도와준다고 와서 저렇게 테러를 한 거예요. 야, 자 그러면요 여기서 당시 피해를 입었던 그 경찰관의 이 동료의 얘기 한번 듣고 가시죠.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스토커 형식이었는데 저뿐만 아니고 동료 직원들한테 계속 그 수사관을 좀 바꿔달라 그런 형태로 계속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 언제부터 왔나요?
2, 3년 전부터 뭐 계속 전화가 왔었는데 어떤 때는 안 오기도 하고 한 3, 4개월씩 안 온다가도 또 갑자기 한 번씩 또 이렇게 전화가 오고 뭐 그렇다고. 네. 자, 교수님 약간 그 뭔가 좀 집착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과대망상 같기도 하고. 일단 이 여성의 내면에는 그 분노, 복수심, 그리고 이제 파괴 본능 이런 것들이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은 일단 적으로 간주를 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늘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성향을 지금 이제 쭉 앞에서 나온 얘기들을 쭉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이제 담당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관이 도와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당연하죠. 그분이 이제 친절하게 한 것은 경찰관으로서 친절하게 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 사람은 내 담당 경찰관이구나, 나는 경찰 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기대를 갖다가 상당히 많이 이제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그 지나친 기대를 하고 거기에 부응을 하지 않고 만약에 원래 자세로 돌아간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징을 하는 상당히 그 위험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경찰한테 황산을 뿌려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이제 감옥에 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도 그 해당 경찰관, 오히려 피해를 입은 경찰관과 그 가족을 계속 협박을 했다면서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계속해서 저지르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최종적으로 징역 4년형을 받았는데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냅니다. 경찰관과 가족들에게 찾아와서 10억 원을 보상을 해라. 왜요?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피해를 봤다는 거죠. 그리고 저 2천만 원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그러니까 처음에 이 경찰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끼쳤던 손해에 대한 배상조로 2천만 원을 법원에 공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것도 돌려줘라. 안 그러면 출소에 찾아가서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협박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바람에 징역 10개월 더 살았습니다. 원래 받았던 형보다. 자,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이 백 변호사님, 이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뭐 정확한 사건 경위를 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 여성 뭐 경찰에서는 검찰에 구속영장 신청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뭐 형법상 단순 협박죄라면 뭐 그러지 않겠지만 지금 또 황산 얘기가 나오잖아요. 황산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누군가를 충분히 살상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정리를 하자면 네. 2016년에 그렇게 해가지고 4년 징역을 살고 나왔고 네. 나왔는데 또 그 경찰관 가족을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그렇죠. 또 이런 이번에 거잖아요. 피해자가 현재까지는 다르죠. 심부름센터 그렇죠. 환영이 되겠죠. 뭐 지금 황산을 또 쓰겠다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거는 특수협박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킹 범죄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 또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특수협박과 스토킹 범죄가 같이 인정될 가능성이 많아서 그러면 아무래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많을 것 같고 또 이 여성 어쨌건 출소하고 1년도 안 됐잖아요. 누범입니다. 누범이면 일단은 장기 또 두 배까지 가중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이렇게 뭐 아직까지 황산을 사용해서 뭐 어떤 행동을 하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또 다시 시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많은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이 기자, 그러면 이 경찰관 이번에 뭐 그 뭐 주소를 이렇게 뭐 알아와가지고 뭐 피해를 입진 않았지만 또 이랬다니까 당연히 불안할 거 아니에요. 네, 불안할 것 같고요. 이 한순간의 범죄가 사실 경찰관의 삶을 많이 바꿔놓기도 했었는데요. 1년 가까이 수술과 치료를 받아야 했고 또 수술을 해도 흉터가 남아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유, 세상에 어쩜 좋아. 근데 이 경찰관이 굉장히 존경스러운 거는 이 아픔을 교육으로 승화를 시키려고 해서 이제 경찰관들에게 자살 예발 교육 하는 강사로 이제 활동을 했고 지금도 수사 업무를 하지 않고 이제 강사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유, 교수님 어쩜 좋아요. 예?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실 이 여성은 이 어떤 이런 행동을 어떤 그 범죄로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자라온 어떤 환경이라든가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했는가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정신치료도 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저와 유사한 행위를 갖다가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유, 3도 화상이라니 참. 자,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충북 청주에서 천연잔디를 깔아놓은 학교 운동장에 누군가가 차를 몰고 와 마구 훼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차량은 일주일 전에도 똑같은 일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저지른 것인지 알아봅니다. 자, 청주의 한 중학교 여중에 오밤중에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네, 이게 26일 새벽에 있었던 일인 건데요. 차 한 대가 운동장으로 들어오더니 갑자기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이 사실 2배 빠르게 편집이 된 건데 약 3분 동안 이런 행동을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운동장 들어왔어요. 돌고 있어요. 네, 심지어 운전자와 뒷좌석에 탄 동승자가 자리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폭주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허허, 새벽 1시에 느닷없이 중학교에 들어와서 교정에서 뭐 좀 이상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잔디밭의 매드맥스입니다. 예. 그 영화 매드맥스 있잖아요. 그 누구죠? 그 누구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 앞서 그게 그냥 맨땅이 아니고요. 백 변호사님, 네. 천연 잔디. 그러니까 지금 인조 잔디도 아니고. 저 운동장에 그냥 그 맨바닥에 들어와서 운전 연습을 한 건지 뭔지 그런 게 아니고요. 저 운동장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연잔디가 깔려있는 운동장입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천연잔디 사실상 지금 보시면 움푹 패이고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어놨는데 이 지금 운전자가 모르고 들어온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기 출입금지한다는 구조물까지 세워놨습니다. 새벽에 1시에 학교 운동장에 들어가서 운전 연습을 하는지 뭐 드리프트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그걸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상식적이지 않죠. 예. 일단 단순히 뭐 해프닝으로 그칠 게 아니라 저 천연잔디 저렇게 해놨으면 저 운전자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저 배상해야죠. 일단. 자, 이게 말이죠. 그 교장 선생님 정말 어느 날 딱 학교에 출근했더니 이거 뭐야? 막 정말 까무라치게 놀라셨다는 거예요. 이 교장 선생님 얘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월요일 날 어제 주말에는 비도 오고 했는데 월요일 날 운동장에서 체육을 하려고 하는데 찻바퀴 자국이 있고 막 망가졌으니까 하늘이 불안해서 왜 이러냐고 하는데 단순하게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2주에 걸쳐서 연속 주말에 이렇게 심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2번 이후 3번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불안해서 경찰에 신고도 했고 이렇게 된 취재도 한 사건이에요. 번호 확인됐다고 이렇게 경찰서 연락 받았는데요. 사적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충주 예성여중이요. 제가 알아봤더니 여자 축구 명문이에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정말 없는 돈 있는 돈 다 들여가지고 천연잔디로 이렇게 운동장을 꾸민 겁니다. 세상에. 그런데 저런 짓을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짓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조금 전에 얘기를 하실 때도 언급을 했지만 일주일 전에도 똑같이 저런 일을 반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2차 때는 이제 이 화면을 유심히 보셨던 분들은 하얀 게 뚝뚝 떨어진 거, 비가 왔었기 때문에 2차 때 피해가 더 심했는데 그전에 일주일 때도 지금은 아마 하얀 게 뚝뚝 떨어진 걸 못 보실 거예요. 저거는 같은 영상이 아니라요. 딱 일주일 전 똑같은 행동을 한 겁니다. 비만 안 왔다 뿐이에요. 아니 교수님,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그러시고 대부분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보면 이건 왠지 여자친구 운전 연습 시켜주러 온 것 같다. 뭐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네. 예. 지금 참 세상은 넓고 이상한 사람들은 많다라고 아마 이제 시청자들께서 생각하실 텐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일반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동기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행동에는 그 동기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벌써 2번째 2명이 교대로 와서 이렇게 했다. 만약에 저 사람들이 저기에서 운전 연습을 했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그건 너무 생각들이 없는 사람들이고 또 뭐 이 학교에 또는 뭐 이 학교 교장 선생님이 너무 아끼신다라고 하니까 거기 무슨 원한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왜 그러냐면 저렇게 만약에 하게 된다면 차량 번호까지 확인이 됐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그 처벌당할 위험까지도 감수를 하면서 저런 행동을 한다. 물론 이제 잡아놓고 보면은 또 엉뚱한 그 어떤 이유를 댈 수는 있겠지만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저걸 보면 뭐 여자친구 연수 같지도 않아 보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참 자 아무튼 잔디가 말이죠. 4월 동안에는 이 새싹이 막 돋아나고 있어서 유독 이거를 진짜 철저히 보호를 한답니다. 절대 밟지 못하게끔. 자, 그랬는데 세상에 저래버렸으니 저거
복구하는데 시간 엄청 걸린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피해 면적이 넓으니까 부분적으로 이렇게 복구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 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3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세상에, 어쩜 좋아. 백 변호사님, 근데 네. 뭐 당장 뭐 도처에 깔린 게 CCTV인데요. 금방 잡힐 거예요. 예. 금방 잡힐 거고 이게 무슨 죄지 하시는 분들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가만 보면 운전을 거기서 한 게 무슨 죄가 될까 이 생각을 하실 텐데 잔디도 이 교장, 이 학교의 재산이죠. 아, 재물을 손괴한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 뭐 보시면 숙대밭을 만들어놨잖아요. 예. 재물 손괴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재물 손괴 혐의로 일단 뭐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방 검거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그것보다 재물 손괴로 처벌받는 것도 처벌받는 거지만 더 큰 건 저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잔디밭. 저 학교에서 당연히 손해배상 하겠죠. 예. 청구하겠죠. 저 운전하고 있는 저 차를 팔아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금융 치료를 받는 겁니까? 아니 지금 어떻게든 본인이 배상을 해야 되는데 예. 다른 자산이 없고 저 차가 본인 소유면 차는 팔아야겠죠. 아, 이런, 어쩜 좋아. 자, 양 변호사님, 그런데 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새벽 1시에 여중의 이 교문이 어떻게 열려 있었을까? 글쎄, 그런데 이제 그게 뭐 보안의 문제가 됐을 수도 있지만 새벽 1시에는 이제 사람이 머무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과거에는 이제 뭐 숙직제도 같은 거 있어서 사람들 관리하고 그랬지만 그런 시간대는 아니었기 때문에 무슨 어떤 다른 추가적인 범죄나 이런 걸 노린 건 아니고 학교 측의 이 잘못을 묻기도, 특히 요즘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 시간대 이런 때는 시민들을 위해 개방하는 것들도 많이 그런 있기 경우도 때문에 있죠. 예. 저거를 이제 학교 측의 관리 책임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의 피해자 유족이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김병찬은 유족들이 증언하는 동안 눈을 감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제 열린 김병찬의 2차 공판을 들여다봅니다. 자, 그 스마트워치를 차고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서 흉기를 휘둘러서 살해한 김병찬. 이 두 번째 공판이 어제 있었죠? 네, 어제 공판이 진행됐는데요. 재판부가 눈물을 훔칠 정도로 굉장히 슬픈 공판이었다고 합니다. 피해자 부모가 직접 증인으로 나섰다고 하는데요. 부모는 재판 내내 눈물을 멈추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했는데 숨진 딸을 위해서 김병찬 앞에 직접 나서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재판부가 혹시라도 힘들면 비대면으로 하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도 부모는 김병찬이 직접 봐야 된다면서 직접 호소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자, 증인으로 이 숨진 피해자의 부모님이 직접 나섰다고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사건,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살인 많은 흉기, 우린 종이 조각입니다. 자, 증인으로 이 피해 여성의 아버지가 먼저 나오셨는데 준비해온 호소문을 꺼내서 읽으셨습니다. 네. 뭐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뭐 상상하기조차도 어렵죠. 게다가 이제 호소문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숨진 피해자가 그렇게 막 살인마에게 사실 스토킹을 시달리면서도 부모가 걱정할까 봐 힘든 해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마음은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회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얘기를 딸의 유해를 뿌린 곳에 가서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똑같은 범죄로 갚을 수는 없지만 평생 감옥에서 살게 하겠다라고 딸에게 그렇게 이제 다짐을 하셨다는 것이고요. 이 말씀이 그래요. 저는 이게 살인마는 이제 흉기를 준비했지만 종이 조각에 불과한 걸 준비할 수밖에 없었지만 한 맺히게 토해낸 한 글자 한 글자가 어떤 칼보다 더 무섭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 읽는 저도 정말 힘드네요. 예. 저기서 이제 종이 조각이라는 거는 재판부에 이렇게 전달하는 그 호소문을 말씀하신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오랫동안 심지어 10번 넘게 그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 침입을 하고 막 온갖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짓을 다 하고 있었어. 근데 그런 거를 부모님한테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가지고 일절 얘기를 안고 있었던 거예요.
자, 백 변호사님. 네. 그 아버님이 그 호소문을 읽으시니까 재판부가 울었다는 겁니다. 저는 재판부가 눈물을 보였다는 건 솔직히 되게 이례적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법원의 판사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장면을 저희가 말하면서도 저희도 힘든데 이거를 직접 보면서 재판을 이어가야 할 판사의 마음도 생각을 해보시면 충분히 그 마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 피해자 부모님들의 호소를 들으면 어떤 누가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머님 같은 경우에 피해자 어머니 같은 경우엔 중간중간에 이제 김병찬 향해서 소리도 지르고 욕설도 하셨다고 하는데 가족들이 말릴 뿐이지 재판부도 이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제지도 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슬픔이 위로되길 바랍니다. 피해자 가족 모두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위로의 말까지 건넸다고 합니다. 진짜 이 시간이 약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슬픈 일도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면 뭐 그냥 덤덤해진다고 말이죠. 자, 그런데 제가 뭐 몇 번 사건 반장 진행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강력 범죄 피해자 유족들을 제가 취재 과정에서 여러 번 만나봤는데요. 정말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이 유일하게 적용이 되지 않는 분들이 바로 이분들입니다. 예. 잊질 못하세요. 영원히 그냥 폐인으로 사세요. 예. 교수님, 이 피해 여성의 어머니도 참 그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법정에서도 정말 억울함을 참지 못해서 이제 좀 고함도 지르고 하셨다라고 하는데 자식을 앞세운 부모에게 이제 피눈물이 흐른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지금 이제 봄이 왔지만 저희 딸은 꽃도 피우지 못하고 세상에 없다. 그래서 이 김병찬을 사회와 완전히 격리 차단을 해달라, 사형에 처해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라고 하지만은 가슴에도 묻히지 않는다. 정말 그 속이 뒤집어지는 게 딸이 죽은 줄 모르고 어떤 사람이 그 집 딸 있죠 하고 중매가 들어올 때, 아이고, 이때는 본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정말 이거는 감정이입이 되고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자, 얼마 전 동아일보에서 나온 보도인데요.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주범 그 안인득한테 자신의 어머니와 조카를 잃은 한 범죄 피해자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이분이 지금 사건이 있고 나서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항우울제 등 알약 26개를 매일 드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예? 자, 양 변호사님. 자, 그런데 이 김병찬 앞서 재판에서 또 그랬고 어제도 그렇고 계속 우발적인 범행이었다 주장한다면서요. 예, 뭐 주장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판 과정에서 그러니까 좀 앞뒤가 안 맞아 보인다. 저도 이제 재판에 직접 보러 온 건 아닌데 그 언론에 통해서 이렇게 전해진 거는 재판부에서 왜 우발적이라고 하냐, 흉기를 준비해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죽일 생각을 한 건 아니고 흥분한 나머지 아무 생각 없이 칼을 휘둘렀다라는 거예요. 이건 정확히 제대로 된 답변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하여튼 맥락이 참 닿지 않는 답변을 했었고 심지어 죽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한 건 맞지만 이게 고의로 협박한 건 아니다. 그리고 이 주거를 찾아간 것도 동의를 받고 찾아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해 다녔다는 건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도 하고 자신의 친구들에게도 나 좀 도와달라고 계속해서 숨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얘기들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백 변호사님, 근데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게 뭔 줄 아세요? 이 김병찬의 변호인이 12명이에요. 이 정도면 진짜 무슨 뭐 메모드급 변호인단 뭐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특정한 법인과 계약을 해서 담당 변호사가 여러 명인 것인지 아니면 여러 변호사를 선임한 것인지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본인은 정말 살고 싶나 보죠. 저도 이 얘기 듣고 굉장히 화가 많이 났는데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양지열 변호사 설명하셨던 것처럼 계속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발적 범행이 인정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뭐 흉기도 미리 준비를 했고 그리고 본인이 도주할 그 과정, 뭐 예를 들어 휴대전화도 비행기 모드로 전환을 하고 이제 이런 뭐 대중교통을 타고 대구까지 도주한 이런 과정의 치밀함을 감안한다면 본인이 이렇게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변호인도 그에 대해서 뭐 김병찬의 의사에 따라서 이렇게 주장을 하겠습니다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히려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재판부로부터 더 중한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진짜 우리 가족 여러분 말이죠. 이 포털 사이트에서 유가족, 눈물, 사형, 호소 이런 검색으로 한번 기사 검색 한번 해보세요. 정말 이 재판부를 향해서 이 유가족들이 제발 최고형 사형 좀 선고해달라 호소하시는 말씀들이 이 사건 말고도 너무 많습니다. 예. 그런데 참 그게 양 변호사님이 저도 무슨 말씀을 하실지 뻔히 답을 알고 있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이런 유가족들의 호소가 통할까요? 일단 유가족들을 재판부에서 양형 증인으로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억울함이라든가 이런 것들 감정적으로 해소시켜주는 그런 거를 넘어서서요. 재판부에서도 이 피해자들이 입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가를 증인의 위치에서 얘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재판부에서도 받아들이겠죠. 영향을 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네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자, 요즘 저희가 이 소개팅 앱 관련한 사건, 사고 정말 많이 전해드리는데 자, 오늘 이 사건 보시면서도 어떤 점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백다희 아나운서 통해서 얘기 들어보시죠. 한 20대 여성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마음을 터놓을 이성 친구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얼마 후 한 남성이 다가왔고 그와 설렘이 넘치는 대화를 이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남성은 그녀에게 늘 다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처를 주지 않겠다며 사귀자는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남성은 이런 문자도 보내는데요. 죽이 먹고 싶다. 족발을 사달라. 여성은 기꺼이 기프티콘을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연인과 다름없던 두 사람, 얼마 되지 않아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고 맙니다. 두 사람 사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이 기자가 이게 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실래요? 네, 이 여성은 2020년 9월에 이 남성을 소개팅 어플로 만났다고 합니다. 대화가 잘 통했기 때문에 며칠 동안 이렇게 대화를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이 남성은 아버지가 건설사를 운영하고 있고 자신은 그 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귀자, 내가 상처를 주지 않겠으니 나에게 와라 이런 식으로 구애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죽이 먹고 싶다. 족발이나 피자를 보내달라 이런 메시지도 보내기 시작했는데요. 여성은 좋아하는 마음에 기프티콘을 포함해서 여러 차례 금품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유, 지금 벌써부터 우리 가족 여러분 그지냐 막 지금 이러고 계시는데 예? 양 변호사님, 네. 자, 저 정도까지는 그냥 애교 연애할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또 문제였죠?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했고요. 거제치고는 좀 많이 뜯어갔습니다. 저런 식으로 이제 기프티콘 받다가 나중에는 우리 아버지가 지금 검찰에 갑자기 잡혀갔는데 급전이 필요하다. 내가 갚을 테니 돈 좀 빌려달라. 이런 식으로 돈까지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또 이 피해 여성 같은 경우 청약 통장을 깼다네요. 청약 통장은 좀 좋아. 다시 이거 가입해서 이게 실적 쌓는 것도 너무 어려운데 그리고 청약 통장 깨고 대출까지 받아서 총 26차례에 걸쳐서 1,100만 원이 넘는 돈을 뜯긴 거예요. 아,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참 뭐랄까요? 이게 보통 저희가 정말 되게 이런 상황을 쉽게 생각하다 보면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저 뻔히 보이는데 그걸 속아서 세상에 그 건설회사 오너 아들이라는 사람한테 자기가 오히려 저렇게 돈을 주냐라고 막 피해자를 비난할 수 있는데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좀 들었던 생각이 상처받지 않게 해줄게 이 말을 했다는 거 보니까 뭔가 이 피해 여성분이 사연이 좀 있었던 분인데 이자가 그 지점을 막 공략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이제 아주 예리하게 보신 건데요. 그 상처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피해자가 자신의 상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그 남들 또는 이 불특정 다수에게 알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파고 들어온 건데 뭐 인간의 선의를 믿는 사람을 악의로서 이제 대하는 그런 어떤 수법인데 사실 뭐 이 SNS를 통해 가지고 좋은 인연을 맺는 그런 분들도 뭐 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이런 상황이 되면은 누가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팁을 하나 제가 드릴게요. 예. 어떤 뭐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뭐 기프트콘 이런 거 하면은 좀 약간 징후가 있어요. 남자인데 좀 약간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언제가 결정적인 징후냐 그러면 상대가 돈을 요구할 때. 현금. 예, 현금을 요구하고 뭐 그쪽으로 송금해달라고 얘기를 할 때는 드디어 때가 왔구나. 다른 사람으로 갈아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자, 백 변호사님.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다음? 일단 20대 여성 입장에서는 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뭐 아버지가 구속될 위기라고 하니까 일단 이것저것 다 해약하고 1,000만 원 보냈잖아요. 갚는다고 했는데 안 갚아요. 아이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그거 나중에 그거 굉장히 큰 돈입니다. 20대 여성에게 1,000만 원은.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빨리 좀 갚았으면 좋겠는데라고 할 때 이 날아오는 대답이 폭언이 날아 들어오니까 세상에. 결국은 이 소개팅 어플을 통해서 인연을 만나고자 했던 이 여성, 이 남성을 형사적으로 고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겠죠. 그렇군요. 자,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이 남성의 정체,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족발 위에서 숨긴 가족. 유부남이었어요. 네, 사실 사실혼 관계에 배우자가 있었고요. 자녀까지 있었습니다. 자녀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아까 무슨 건설사를 운영하는 아버지가 있고 거기 회사 과장이라고 얘기를 했죠. 뭐 당연히 짐작하시겠지만 거짓말이었고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심지어 나 그 여자랑 연애할 생각도 없었어요라고 했다고 합니다. 백 변호사님. 네. 뭐 당연히 저 인간 처벌을 받아야죠. 네, 근데 피해 금액이 1,000만 원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처자식 다 있는 상황에서 뭐 교제할 것처럼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줘가면서까지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범행수법 불량하죠. 예. 뭐 약간 찌질하기도 하고 시작은.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돈을 갚으라는 요구에 대해서 폭언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까지 좋지 않다고 판단해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일 텐데 저 사람에게 재산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사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무일푼이다. 뭐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라고 하면 저 1,000만 원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양 변호사님. 그리고 이 피해 여성 외에 또 진짜 피해자가 이자의 실제 부인이지 않습니까? 예? 이혼해야죠, 이러면은. 그렇죠. 저 남성 모르겠습니다. 뭐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해서는 안 되겠지만 아내와 아이가 있는 집에서 다른 여성과 저런 얘기를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게 과연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꾸려갈 만한 책임의식이 있는 사람일까요? 그런 게 없어 보이거든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자녀를 위해서라도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른 사정이 있을 수는 있겠죠. 혹시 모르겠지만. 예. 자, 교수님이 짧게 좀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사실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 이게 경찰에서 수사를 해보면 여죄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자기의 그 신분을 완전히 속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상처를 갖다가 얘기했는데 그 상처가 있는 여성의 거기에다가 더욱더 어떻게 보면 고춧가루를 갖다 뿌린 아주 좋지 않은 그런 그 범죄인데 제가 볼 때는 뭐 이번에 뭐 법적으로도 좀 그 확실한 어떤 처벌을 갖다가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하늘은 맑고 바람은 찼던 1982년 12월이었습니다. 모델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사진가를 따라 20대 여성이 산에 오릅니다. 이 남성은 촬영 때문에 옷을 벗으면 감기에 들 수 있으니 먹으라고 하면서 약을 건넸습니다. 이 약을 먹은 여성,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하더니 통증을 호소하며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카메라를 든 남성은 아무렇지 않은 듯 고통스러워하는 여성의 모습을 필름에 담았고 21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후 유력한 용의자로 검거된 남성은 자신은 사진을 찍었을 뿐 여성의 죽음과는 상관없다며 발뺌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찍은 사진에는
살인의 증거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는 죽음을 연출한 살인범 이동식을 다룹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이 사건 하면서 벌써 그냥 다들 조금 눈치를 채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진 모델이 되어 달라면서 20대 여성을 산으로 유인한, 그리고 그 살해하는 그 과정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촬영한 이동식. 이거 진짜 끔찍해요. 예? 네, 정말 잔인한 사건이 아닐 수 없는데요. 1982년 12월 14일 낮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동식은 피해자를 야산으로 유인을 하고 약을 먹여서 숨지는 모습을 촬영한 뒤 여성을 산에 버리고 홀로 내려왔습니다. 산에서 놀던 아이들이 이 숨진 여성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부검을 해보니 희생자 몸 안에서 독극물이 검출이 됐습니다. 독살 증거가 나온 거죠. 자, 그럼 양 변호사님, 이 피해 여성과 이 사진을 찍었던 이동식 어떤 관계였던 겁니까? 딱히 뭐 관계를 할 건 아니고요. 이 피해 여성이 이발소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동식이 거기에 손님으로 갔던 겁니다. 그러다가 피해 여성에게 너는 몸맵시가 좋으니까 이 모델로 성공을 출세시켜 주겠다라고 꼬여서 이렇게 산으로 들어가서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인데 처음에는 이 사건이 드러났을 때 이렇게 또 경찰에게 거짓말했어요. 체포됐을 때는 이건 사람 나는 해친 적이 없고 나는 사진만 찍었는데 내가 자리를 떠난 뒤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또 경찰에서 조사를 할 때는 또 뭐라고 하냐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해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뭐 연인으로 발전을 했었다. 근데 이게 집을 버리고 자기랑 함께 달아나자 이런 식의 요구를 하는 바람에 내가 마지못해 아내와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또 참 이 거짓말조차도 뻔뻔스럽게 했죠.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저런 발뺌에도 살인의 증거는 역시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동식이 처음에 얘기한 건 나는 사진을 찍었지. 그 이후에 뭐 그 여성의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만 당시에 사진작가협회 홍수택 교수가 수사팀에 합류해서 사진을 분석을 합니다. 예. 사진을 이제 현미경으로 확대해가면서 희생자의 모습을 몇몇이 이제 관찰을 했는데 이게 살아있는 사람의 사진하고 사망한 사진, 저희가 지금 저 사진을 정확히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요. 그 차이를 확인을 한 겁니다. 희생자 모습의 21장의 사진에서 시간 순서에 따라 사진 자체가 다 제각각 달랐던 건데 이 21장 사진을 시간 순서대로 쭉 이제 나열을 하게 됐고요. 하나하나 분석을 하면서 그 결과 저 피해자가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포착한 죽음 연출 사진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일단 원본 필름을 찾는 게 당시 수사팀의 급선무였는데 이제 모든 것을 포기했던 이동식이 결국 필름을 사무실 벽에 놓고 벽지를 발랐다. 이렇게 순순히 자백을 했고요. 수사팀은 벽 안에서 필름 원본을 찾아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부연해드리자면 이 사람 몸에 있는 솜털이 누워 있으면 이미 숨진 것이고 이 솜털이 서 있으면 살아있던 건데 이렇게 서 있던 솜털이 서서히 이렇게 눕는 그 21장의 사진이 시간 순으로 쫙 이렇게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이게 또 어떻게 보일 수 있었냐면은 당시 이동식이 갖고 있던 그 카메라가 일본제 최고가 카메라였던 덕분에 사진을 확대하면서도 아주 초고해상도로 그게 다 드러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교수님. 도대체 이 인간은 뭐였을까요? 지금 이제 이동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경북 대구에서 이제 그 출생을 해서 6살 때 이제 그 부모님을 잃고 그 숙부집으로 해가지고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4살 때 이제 상경을 해가지고 그 이후로는 폐지, 고철 등을 수집하는 소위 넝마주의로 이제 그 쭉 살아왔는데 정가 관계를 보게 되면 23세 때 처음 특수절가로 이제 그 절도로 전과를 갖다 얻었고 건거 당시에는 이제 전과가 3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0대 중반의 나이에 이 사람이 왜 이 사진에 그 취미를 붙이게 됐느냐 하면 이 사진 공모전에 말이죠. 예. 닭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모습을 찍은 그 사진을 제출했는데 그게 입상이 돼 버렸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작가로서 사진 작가로서 이제 그 대우를 받게 되고 그 이후에도 공모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여러 차례 입상을 하면서 1982년도에 한국 사진 작가 협회
회원으로 가입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위 사람들에게 아우 저건 상당히 신선하고 충격적인 그런 사진을 찍는 작가다 이렇게 해서 부추김을 당하니까 본인이 이제 일본 누드 사진집을 계속 보면서 이 성과 죽음의 이미지를 갖다가 연결시키는 그런 어떤 활동을 계속 해왔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이상성 도착증 중에서 네크로필리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죽음과 죽는 사람의 시신과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이상적으로 집착을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추정컨대 아마 그런 곳에 조금 더 이렇게 그 집착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이 됩니다. 아, 양 변호사님, 그럼 이 사람이 찍었던 사진들 중에는 뭐 정상적인 사진은 별로 없었겠네요.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그 사건 수사 반장에 따르면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또 한 100여 장의 사진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다 저렇게 처리를 한 게 차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보여드릴 수가 없는 정도의 사진, 이상하고 기괴한 사진이어서 굉장히 자신을 압도했다라는 그런 증언을 하고 있고요. 또 이상한 얘기를 해요. 이 당시 수사했던 사람한테 열쇠고리를 보여줬는데 그 열쇠고리에 뭔가 손가락 마디만한 물체가 달려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수사를 했던 사람은 아무래도 그게 뭐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 신체 일부였던 것 같다 이렇게 또 얘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교수님, 왜 하필 많고 많은 것 중에 이렇게 사진에 집착을 한 걸까요? 이동식 같은 경우는 본인이 생각할 때 자기의 어떤 그 사회적 지위라고 하는 것이 사진을 찍고 그 사진 그 협회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일종의 신분 상승을 갖다가 이제 그 꾀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도 해요. 그 당시 이제 배관공 월급이 한 수십만 원이었는데 아까 그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그 고급 일제 카메라가 150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들고만 나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 사진 작가님 오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옆에서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 때문에 나는 이제 신분이 좀 상승되는구나. 거기다가 아까 죽은 닭을 찍어가지고 이제 입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본인은 한쪽으로 뭔가 특화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그것이 사실은 자기 그 아내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사진을 갖다 찍은 것이 나중에 밝혀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연출된 죽음만 가지고는 이거는 내가 만족할 수 없다. 실제로 사람이 죽는 그 과정을 갖다가 한번 자세하게 찍어보는 것의 어떤 그 욕구 뭐 이런 것들이 자기 내면에 있는 그런 이상적인 그 성도착증과 결합이 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기자, 근데 또 다른 살해 의혹도 제기됐었다고요, 당시에? 네, 이 사건이 알려진 뒤에 이동식의 전처의 가족들이 나서게 됩니다. 전처인 방 씨도 9년 동안 행방불명인데 혹시 살해가 된 거 아니냐라는 건데요. 방 씨 가족들은 이동식이 방 씨가 집을 나갔다, 일본으로 떠났다 이 말만 믿고서 그런 줄 알고 살고 있었는데 이동식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니까 의심이 됐던 거죠. 그리고 이동식이 방 씨를 때리고 그동안 학대를 해왔고 그런 모습을 사진으로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끝까지 밝혀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백 변호사님, 왜 저걸 못 밝혔을까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지금 같으면 아마 다 밝혀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동식 주변에서 실종되거나 사망한 사람이 21명 정도 됩니다. 21건의 의문사, 뭐 여러 가지 의문사 사건도 있는 것이고. 근데 아마 수사기관에서 형사들 당연히 심증 있지 않았겠어요? 당연하죠. 그 이동식이 했던 이 범행을 보면. 그런데 지금과 그때 당시의 정권은 좀 다르죠. 그때 군사 정권은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 정도로 뭐 한 20명 넘게를 만약에 이게 다 살해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건 당연히 해외 토픽감이죠. 해외 토픽이 나오면 나라 망신시킨다. 그래서 윗선의 수사를 덮으라고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그때 당시가 또 뭐 아시안 게임 또 올림픽 뭐 이런 때니까 야야야야야 뭐 또 그때 우순경 사건도 있었던 데다가 또 이것까지 뭐 막 양 변호사님, 근데 아무튼 뭐가 됐든 진짜 이 법의 심판을 받았죠, 이후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판결문을 보면 이동식이라는 사람이 재판 과정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좀 간접적으로 짐작하게 해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1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사진 촬영 대상물로 삼아서 범죄를 한 건 상상할 수 없다라고 했고요. 항소심에서는 인간의 생명은 예술 창작이라는 명목으로 도구로 삼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굳이 저런 게 판결문에 들어갔거든요. 자기는 예술을 했다는 주장을 거듭 반복했던 게 아닌가. 그냥 미뤄 짐작을 따릅니다. 저도 옛날 기록이라서 기록을 받아볼 수는 없지만 그런 내용이 판결문에 나오니까. 하지만 뭐 당연히 안 받아들여졌고요. 그렇죠. 84년 대법원에서 사형을 확정을 했습니다. 아, 교수님 이거 뭐 뭘까요? 도대체 이게 자기는 예술이었다 끝까지. 사실 뭐 자기는 뭐 성적 이상 도착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범행했다 이렇게 얘기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표면적으로는 자기는 이제 예술가의 어떤 활동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를 한 것인데 사실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쉬운 사건이에요. 유형 처리보다 굉장히 오래전에 이 연쇄살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었는데 그것이 이제 묻혀졌는데 이 사람이 검거되기 전에요. 자기의 그 어떤 일기를 썼는데요. 그 일기에 보게 되면 그 시를 썼어요. 근데 시를 상당히 상징적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처리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쭉 써놨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경찰에서도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머리가 좋고 거짓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는 뭐 어떤 전율과 쾌감을 맛보기 위해서 예술을 찍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사실 경찰에서도 그 당시에 수사를 할 때 이것은 어떤 일종의 광적인 작가의 그 어떤 그 범행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어떤 시나리오, 즉 범죄 현장을 하나의 무대로 보고 사건을 재구성을 해가지고 당시에 경찰이 수사를 할 때 이 연극의 대본 분석 기법을 이용을 해서 경찰의 살인 사건 분석에 접목을 시킨 그런 대표적인 사건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그렇군요. 사실은 이 사건이 별로 잘 알려지지가 않아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동식은 1986년에 사형이 집행이 돼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글로벌 픽 미국으로 가보시죠. 오, 한 마리 몰고 가세요. 네, 너구리가 지금 다가오더니 물에 손을 담그고 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너구리는 물줄기가 신기한 모양인데요. 폴짝폴짝 뛰면서 손을 뻗으면서 물줄기를 잡아보려고 하고요. 물줄기가 갑자기 움직이자 깜짝 놀라 도망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진짜 이 너구리가 제가 봤더니 객과하더라고요. 아우, 근데 진짜 너무 귀엽네요, 정말. 네. 그런데 알고 보니 저 너구리는 부모를 잃은 고아라고 하는데요. 야생으로 돌아가기 전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재활 훈련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저렇게 물을 가지고 잘 노는 걸 보니까 야생에서도 금방 적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픽 인도로 가보시죠. 아, 뭘까요? 네, 이 캄캄한 밤 어느 가정집 마당에 무언가 나타났습니다. 밑으로 지나갔어요. 네,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는데요. 예. 자세히 보니까 몸에 얼룩덜룩한 검정 무늬가 보이죠. 아, 이거 뭐예요, 이거? 바로 표범입니다. 이런. 네, 표범 한 마리가 가정집 마당으로 지금 들어온 싸운다. 건데요. 네, 이를 발견한 반려견이 표범을 막으려고 저렇게 몸싸움을 아니, 벌이고 표범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랑 싸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요. 이 치열한 접전 끝에 표범이 뒤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네, 결국에는 표범이 꼬리를 내리고 대문 쪽으로 도망치는데요. 그리고 대문 위로 기어올라서 집 밖으로 달아납니다. 네, 이 상황을 견주는 좀 뒤늦게 알았는데요. 대문 쪽으로 다가가서 표범을 내쫓는 모습도 영상에 포착됐습니다. 이야, 아니 근데 어쩌다가 가정집에 표범이 들어왔어요? 네, 표범한테 물어보진 못했는데요. 배가 고파서 먹을 걸 찾으러 온 걸로 보입니다. 아, 이수진 기자 참 실망입니다. 그런 드립을 칠 줄은 정말. 네, 근데 이제 표범이 떠난 뒤에 견주가 이 개의 상태를 좀 확인해봤더니 턱 쪽에 물린 상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큰 부상이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예, 아유 진짜 근데 양 변호사님 덩치만 놓고 보면은 표범한테 밀리지가 않아요. 항상 이런 거 보면 정말 인간의 가장 친한 친구라는 말이 괜히 붙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반려견에 대해서 붙이는 게 목숨 걸고 주인 지키잖아요. 예, 제 질문은 그게 아니었는데 아무튼 예, 세 번째 픽 중국으로 가보시죠. 아, 이게 벌써 몇 번째야 이런 영상. 아파트 건물에 누군가 매달려 있죠. 자세히 보니까 3층 발코니에 두 남성이 서 있고요. 그 위에 저렇게 남자아이가 창살을 붙잡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경비원과 한 남성이 저 남자아이를 구하려고 저곳까지 저렇게 올라간 겁니다.
아우, 괜찮을까요? 상황을 보니까 남성이 창살에 매달려 있는 아이를 좀 붙잡으려는 모양입니다. 창살에 팔을 뻗는 남성, 곧장 외벽을 타고 위층으로 올라가고요. 조심스럽게 이동해서 아이를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아이를 안아들고 안전하게 이렇게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진짜 이런 아이가 이런 난간에 매달리는 영상 자주 보여드리는데 저 아이도 지금 집에 혼자 있었던 걸까요? 그런가 봐요. 현재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저 4살 남자아이의 어머니는 아이가 자고 있는 동안에 다른 아이를 학교에 데려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아이를 데려간 사이에 혼자 있었던 거죠. 아이가 잠에서 깨자마자 의자에 선 채로 창밖으로 몸을 내밀었다가 이렇게 창문 밖으로 떨어지게 됐고 창살에 매달린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아파트 아래에서 다른 경비원들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이불을 들고 여기 서 있었는데 천만다행히 아무도 다치진 않았습니다. 아유, 천만다행입니다. 자, 4번째 픽 미국으로 가보시죠. 이건 뭘까요? 불안하죠. 네, 저 도로에 승용차인데 갑자기 도로 한 바퀴를 돌더니 검은색 승용차 앞에 멈춰섭니다. 알고 보니 방금 저 승용차가 검은색 승용차를 들이받은 겁니다. 네. 분위기가 좀 이상하죠? 네. 쓰는데요? 한 여성이 무언가로 검은색 승용차를 내리치고 있고요. 운전석과 뒷좌석에 타고 있던 여성들도 이 모습을 보더니 차 밖으로 나와서 저 검은색 승용차를 함께 발로 차고 부수기 시작합니다. 자, 충돌을 당한 거는 검은색 승용차인데 왜 다른 차에 타고 있던 원래 저 차에서 내려서 저래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네. 저도 상황이 좀 이해는 안 되는데 당시 검은색 승용차에는 22살 여성이 타고 있었고요. 여성은 직장에서 여동생을 데려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승용차 한 대가 따라오더니 다짜고짜 저렇게 여성의 차를 들이받았다고 하네요. 이 피해 여성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여성들이 갑자기 저렇게 차 밖으로 나오더니 차를 발로 차고 무언가로 내리치면서 공격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피해자 가족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I mean, I don't know if there was road rage but when you see the video, you couldn't see how angry they were and just disruptive and the vandalism that took place, and we're just so happy that nothing happened to her. 지금 아직도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이해를 못하세요? 보통 이럴 때는 뭔가 불륜 사건이 있었거나 이런 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 여성들 2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여성들이 현장에서 도주하는 바람에 아직 경찰이 이들을 붙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 때문에요. 여성들이 왜 검은색 승용차를 공격했는지도 저도 궁금하네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여성들 빨리 좀 붙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아마 이제 청소년들 같은데요. 자기들 가는데 이제 약간 진로방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그런 어떤 분노를 느끼고 그것을 바로 그 자리에서 푸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이 청소년 범죄 늘 그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5번째 픽 중국으로 가보시죠. 네, 의자 위에 각종 플라스틱 병이 보이죠. 밑반찬이 담긴 용기도 보입니다. 한 남성이 의자 위에 놓인 그릇에 양념을 붓고 있는데요. 국수를 해먹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 식당이에요? 식당? 네, 식당이 아니고요. 이곳은 이제 바닥에는 이불과 베개가 놓여 있고 의자 아래에는 냄비와 신발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곳 바로 공항의 대합실입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공항에서? 네, 저 남성이 알고 보니까 14년째 베이징 공항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베이징? 이거 약간 영화 터미널 분위기인데 이거? 네, 크스 나오는. 네, 이 남성은 어느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해고가 됐다고 합니다. 겨우 40대 나이였는데 말이죠. 네, 하지만 이 남성이 집이 없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의 집은 이 공항에서 약 2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도 2008년부터 베이징 공항에 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남성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为什么要来这住呢？这儿好，这暖和，真暖和。那您舒坦，还能喝酒吃饭。那您自己的家呢？我自己家不让喝。 네, 술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남성은 집에 돌아가면 술과 담배를 강제로 끊어야 하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술 때문에 가족과 좀 불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성은 가족과 헤어진 후 공항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이곳에서 살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왜 저러고 살아? 나 같으면 그냥 끊겠다 그냥. 근데 공항에서 왜 안 쫓아보내죠?
공항 직원 말레에 따르면 남성이 실제로 몇 번이나 공항을 떠나라는 권유를 받았다고는 하는데 그때마다 남성이 술에 취해서 화를 심하게 냈다고 합니다. 아유, 진짜 그냥 아유, 진짜 한심해. 자, 마지막 픽.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이곳은 뉴저지의 어느 식당인데요. 테이블에 한 할머니가 앉아 있습니다. 붉은색 머리를 한 할머니가 다가오더니 자리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데요. 할머니가 뒤늦게 고개를 돌려서 붉은색 머리를 한 할머니를 쳐다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인지 저렇게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지금 우시는 것 같은데? 네, 알고 보니까 이날이 할머니의 90번째 생일이었는데요. 할머니의 손녀가 생일 선물로 할머니의 절친한 친구를 파티에 초대를 해준 겁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말없이 친구를 껴안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인가요? 네, 이 두 할머니는 초등학생 때 처음 만나서 지금까지 우정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80년 된 우정을 지키고 있는 거죠. 이야. 그런데 이제 멀리 살다 보니까 자주 만나지 못했는데 친구 손녀가 이 할머니의 친구에게 생일 파티에 와달라라고 부탁을 받고 이 할머니가 먼 길을 왔다고 합니다. 끝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이 농담입니다. 자, 오늘 사연도 좀 전해드릴게요. 사반 가족 황영민 님인데 지난 21일에 군에 입대할 예정이었던 아드님이 입대 사흘을 남겨놓고 확진 판정을 받아서 입대가 미뤄졌다고 하십니다. 무려 2달 뒤에나 입대를 하게 됐는데 이 제대를 하고 나서의 있던 복학 스케줄을 쫙 지금 다 짜놨던 상황에서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 일정이 와르르 무너지게 된 거라는 거죠. 아드님도 지금 무척 실망하고 있고 아들 군대 보내는 마음도 안타까운데 군입대 자체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서 너무 속상하다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자, 저희가 이 메가박땡 영화 관람권 2장 보내드릴 테니까 아드님하고 같이 보시면서 좀 마음 좀 이렇게 기분 전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어지는 뉴스룸까지 쭉 정주행해 주십시오. 자,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저녁 6시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오미크론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